때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하평론가님, 네. 스타는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태어나는 거죠. 저 같은 음치가 네. 아무리 뭘 어떻게 한들 노래를 잘 부르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타고난 DNA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요. 네. 오늘 모실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고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나이가 울긴 왜 울어 한 잔 술에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고영준 씨는요 일제강점기 국민 가수 바로 고복수 씨와 네. 꾀꼬리 여왕 황금심 씨의 네. 맏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에 약한 남자 네. 굉장히 대표적인 곡인데요. 네. 또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 그러니까 2대에 이어서 지금 가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소리 나올 때 좀 네. 해놓자 그래갖고 제가 직접 이제 곡을 네. 작사 작곡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 5곡을 네. 신곡이 한 5곡 그렇죠. 정도죠. 그거하고 이제 또 아버님 노래, 어머님 노래, 또 다른 가수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네. 내가 좀 소화할 수 있는 네. 나하고 좀 맞는 음색이 맞는 노래들 해서 리메이크 뭐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전부 한 95곡을 수록을 했어. 95곡이. 예. USB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공을 들였죠. 기대됩니다.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가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곡이요. 고복수 씨를 국민 가수로 만들었죠.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에 네. 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옛날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 그럼요. 일제시대 때 나왔던 네. 노래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최근에 그 어느 트로트 오디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그 출연자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후배들이 부르는 현재 진행형인 노래다. 100년 가까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적 히트곡이라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향살이며 때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변년에 청춘만 늙고 수평 같은 내 시대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지금 고복수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꾸밈없이 담백하게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 그 너 아버지 목소리는 점잖으시고 그러면서 저 꾸밈 없는 가운데서 그 목소리의 모든 그 한과 네. 그 감정이 네. 담겨져 나오신다고. 네. 근데 이게 아까 그래서 첫 스타트 때 우리 하재근 평론가 얘기대로 네. 타고나야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음색도. 네. 음색도. 그러니까 아버님 그 성대를 묘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보통 모창 가수들 하면은 네. 이미자 선배님, 뭐 우리 나훈아 선배님, 또 뭐야 예전에 그 남인수 선생님 네, 같은 예. 걸 왜 그런 모창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 모창 네. 가수는 없어요. 고복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연스럽다 보니까 모창이 오히려 어려운 그런 그래. 측면이 있는 것 모창할 수가 같습니다. 없죠. 네. 그렇죠. 그러한 자연스러운 가창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었는데 일제시대 때 극작가였던 이서구 작가라는 분이 고복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별다른 기교 없이 구수하면서도 우수가 깃든 음색으로 네. 당시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 눌려 사는 동안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목소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 그 타양살이 네. 그 노래를 이제 불러보셨잖아요. 많이 불렀죠. 그럼 아버지랑 이렇게 좀 같게 부른다거나 또는 다르게 부른다거나 좀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네. 노래라는 건 내가 나오는 나의 어떤 감정과 내 목소리 음색이 자연스럽게 이게 어우러지게. 같이 네. 가야지.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것도 뭐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는. 그럼 더 웃기죠. 그래서 내가 뭐 아버님 같이 불러야지. 또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부르는데 네. 제 음성이 네. 이런 저음이나 이런 데서는 아버님 음색이 저도 고. 모르게 같이 묻어 나오고 네. 또 이런 저 고음에서는 어머니의 그런 비음하고 이게 섞어 나니까 내가 타양사리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아버님하고 저하고의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한번 저희가 한번 살짝 들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알았어요. 이제 기타로다가 한번 좀 와. 반주 한번. 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여보니 고향 떠난 시변면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일제강점기 가수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진짜 노래 한 곡에 고복수 선생님, 황금심 선생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은 고복수 선생님 생각났다가 네. 어떤 부분은 황금심 선생님 생각났다가 그 두 분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아유 내 속으로 나왔지만 너만 내 목소리를 잘 먹었다. 근데 그 타양살이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그 타양살이에 대해서 당연히 뭐 고복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모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하고 이 노래에 대해서 타양살이 노래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던 게 있나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애국가보다도 먼저 아버님 노래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독립운동 하시던 그 광복군 그 이제 네. 그 선생님들이 그 KBS 그 가요 무대인가 거기서도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고복수 선생의 타양사리를 부르고 조국의 그 광복을 꼭 찾아야겠다, 독립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투하러 가기 전에 노래를 타양사리를 부르면서 같이들 우시면서 나가서 전투하고 그랬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독립군까지 불렀다는 얘기는 만주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노래의 그렇죠. 인기가. 그럼요. 그러니까 애국가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타양살이가 사실상의 거의 우리 민족의 애국가 같은 역할을 그럼요.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이 조선 반도 내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지 그 인기가 만주까지 올라가서
만주 지역, 우리 뭐 북간도, 서간도 이런 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도 다 이 노래가 이제 널리 불리는 그런 노래가 됐던 것이고, 근데 만주에 조선이 점점 많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부터 이제 조선인들이 만주로 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일제 당국이 조선인을 만주로 자꾸 내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에 만주 개발하려고 조선인들이 농사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직전까지 조선인이 100만 명 정도가 만주로 갔다고 합니다. 서간도, 북간도에만 60만 명.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분들이 정말 반강제로 그 춥고 척박한 곳에 가서 굉장한 향수병에 시달렸었는데, 바로 그분들을 위로해줬던 노래가 타향살이였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이 그때는 부산에부터 출발하면 지금처럼 남북한이 갈라졌질 않았으니까 네. 한 2년 걸린대, 한 바퀴 돌아오시면 공연. 예. 만주까지 이렇게. 만주까지. 네. 네. 근데 하여튼 거기서 공연을 했을 때 타향살이를 한 무대에서 네. 33번을 부르셨대. 끝나면 또 앵콜. 다른 노래를 그러니까 뒤에 가수들이 노래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주하시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관객들도 오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난 그래서 가끔 내가 이 타향살이를 부를 때 난 꼭 예전 그 아버님이 1930년대에는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셨을까. 네. 난 그런 꼭 내가 생각을 하고 부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며 그 나라를 찾으려고 애썼고, 아버님은 노래 부르시면서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정말 먹먹하셨을까 정말.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불러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당시에 뭐 인기를 뭐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처음에 1934년 오케 레코드에서 발매한 그 고복수 씨의 음반에는 이원 애곡, 그다음에 타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향살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당시에 타향이라고 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위로해 줬는데요. 원래는 앞면이 그 손목인 작곡가의 말에 따르면 앞면이 이원애고 뒷면이 타향이었는데, 이 타향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음반 앞면에 넣고 제목도 타향살이로 바꾸고, 그래서 음반을 다시 발매했는데 정말 많이 팔렸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시절연구에서 그동안 일제 강점기 때 국민가요들을 몇 개 그렇죠. 소개해 드렸었는데, 황성예터, 사해찬미 이런 노래들도 당시 국민가요였었거든요. 그렇지. 이 노래들이 당시 음반 판매량이 5만 장 정도. 그러니까 그때 5만 장이면 국민가요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향살이도 엄청난 국민적 히트를 치면서 역시 또 출반된 지 1개월 만에 5만 장 돌파. 엄청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지금 인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버님이 가실 때는 한 2천만 뭐 안 짰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제일가요 연구자 박찬호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조선의 가요 황금기는 타향살이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수많은 조선인들의 신금을 울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쟁쟁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네. 이현신, 배우, 네. 이미자, 네. 장유정까지. 쟁쟁한 가수들. 아니 저기 저 껴도 되나요 진짜로? 그렇죠. 사랑사르며 가던가 손보다 해보니 태양꽃만 지려면은 성전만 넘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포도나무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들어봤죠. 가수들 중에 이 노래 아버지 노래 잘 불렀다 뭐 이런 노래가 혹시 있으셨어요? 나는 이제 제가 몇몇 분들이 부르신 걸 들어봤는데 배우 선배님 부른 게 아주 좀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 선배님 나오면은 이렇게 좀 흐느끼면서 이렇게 좀 기교가 들어가면서 흐느끼면서 부른 그런 또 매력은 우리 나훈아 선배. 그런 또 그 양반은 또 그 어머님 같은 그런 게 좀 약간, 네. 같이 어머니하고 그런 게 있으시거든. 그런 약간 그 비움에서의 맥스에.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이 좀 이렇게 좀 굵은 맛은 없어도 그 나훈아 선배님이 보면 아주 해달프한 게 그 어머니의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또 그렇게 좋아하셨어. 근데 되게 지금 공교롭게 그 KTV 제작 영상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네. 타양살이의 그 나훈아 씨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리 짠 게 아닌데 어떻게 나훈아 씨 말씀을 이 타이밍에 딱 하셨네요. 자연스럽게 지금 나훈아 씨 버전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동포 사회의 현실은 남과 북으로 갈라선 조국 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37년) 만에 모국을 다녀온 김원평 씨. 그는 일본에 돌아와서도 줄곧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깊은 향수에 젖어 있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막 관객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네. 노래를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저 관객분들이 아마 제일 동포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흘러나온 내용이 뭐냐면 1975년에 이제 광복 30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이제 KTV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TV에서 이걸 기록한 취지는 고향을 떠나서 조선인들이 정말 저렇게 고달프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한 영상을 담은 건데 그때 그러한 영상, 그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노래를 선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향 떠난 사람들의 어떤 서글픔, 그걸 상징하는 노래를 딱 하나 골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타양살이였던 거죠. 그만큼 타양살이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림을 얘기할 때는 첫선에 꼽히는 국민적인 노래였다. 이 노래를 또 작사한 분이 바로 금능인이에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쵸. 근데 본명은 승씨입니다. 네. 본명도 본명도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네. 승응순이거든요. 근데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 고향 마을을 금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능 사람이다. 그래서 금능인이라는 예명을 썼는데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27살에 요절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동시도 많이 쓰셨고요. 또 대중가요도 한 80여 편을 썼는데요. 혹시 부모님께 금능인 씨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말씀은 있으세요? 들었죠. 직접 제가 뵙지 못해서. 그렇죠, 네. 아주 좋으셨던 분이라고 또 약주도 이렇게 또 즐기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네. 그리고 그 시대의 노랫말들 깊이가 있었고 그 조국에 대한 거를 어쨌든 그 아주 애절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독립을 해보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양살이의 이제 노래 가사의 네. 의미에 대해서 작사를 하신 그 금능인 작사가가 직접 스스로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35년에 잡지 삼천리 거기에 이제 인터뷰처럼 나옵니다. 거기서 금능인 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고 가끔씩 향수에 젖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보면 철행해져서 눈물을 흘렸다. 타양은 그런 내 심정을
솔직하게 그린 것이다.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은 것은 내 자신처럼 표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냥 좋은 마음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930년대 당시 조선 대중가요의 특징을 보면 뭐 상실이라던가 그리움이라던가, 근데 그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과 임도 있지만 조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그 상실감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혜리수가 불렀던 우리가 황성의 적, 황성예터. 항상이토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피오에서를 해포를 말아여 드노나 아외랑을 소나그니 할라 사만이라 발에 서래에 말없이 눈물져요. 또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사고의 뱃노래가 몰거리면 삼하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우두의 새아시 아름쳐진 옷가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에서는 또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젖은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가 그대는 어디로 갔소. 고복수의 타향살이 모두 그리움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 그리움이 결국은 어떤 나라, 조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확장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는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만주로 이제 떠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온갖 뭐 학도병, 징용 네. 등등으로 고향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민족 자체가 다 고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정서를 타향살이 같은 노래가 표현하고 위로를 해줬던 거고 해방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향을 떠났으니까 계속해서 이 타향살이가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됐던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나왔던 1930년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내에 엄청난 양극화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한 거예요. 수탈이 엄청 심해지고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동시에 경성에 서울에는 백화점이 있고 다방, 막 카페 이렇게 생기면서 모던걸, 모던보이 막 이런 사람들이 서구식 향락 문화를 즐기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혹시 부모님께 그 일제 강점기 시절의 어떤 생활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뭐 있죠. 이제 아버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셨잖아.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이제 그 후배분들 이런 분들이 냉면을 이제 잡수고 싶으면 아, 냉면. 저기 한 그릇은 배달을 안 해준대요. 그때도 배달을 했군요. 근데 저 돌아가신 네. 신카네라 선생님, 네. 또는 뭐 김정은 선생님 이런 이제 분들이 네. 냉면을 이제 드시고 싶으면 거기 전화해서 고복수 선생님이 드실 거라면 한 그릇도 갖고 온다는 거야. 고복 선생님은 한 그릇이라도 배달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같은 가수지만 너 아버지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다. 다른 분들도 유명 가수인데 고복수 선생이어야만 한 그릇을 배달해준다는. 사실 이 노래 그 타양살이에서도 제가 이게 정말 유심히 듣다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2절하고 3절 사이의 간주, 그리고 4절 이후에 그 후주를 들어보면요. 초기 미국 개척자들이 부르던 민요를 바탕으로 조 라이언스와 샘 하트 등이 만든 기존 곡을 샘플링한 거예요. 그 저는 놀란 게 그 시절에 30년대에 기존에 있던 그 서양 곡을 샘플링해서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주제는 똑같이 고향에 대한 향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When it's lamp lighting time in the valley, still in dreams I go back to my home. I can see that old lamp in the window. It will guide me wherever I roam. 근데 이 곡조에 그 가사를 얹은 노래들은 사실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노래를 작곡한 손목인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외국에서 본 노래에 나일 강변에서 부르던 그 어떤 시인의 심해를 생각하면서 우는 마음으로 타향을 작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아버님께 가수 데뷔 전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분들한테 음악 공부를 하시고 아코디언도 좀 배우시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고복수 선생이 지금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무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의 그렇죠. 경연대회였습니다. 네. 아니 그때가 1980년 되면 네. 민족 말살 정책, 30년대. 막 수탈, 막 엄청나게 힘들게 우리가 살 때인데 그 시절에도 오디션 있었군요. 당시 기사를 보시죠. 예. 선제가수 선발 대회에 등단할 기대되는 후보자들. 조선일보 1934년 2월 15일자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조선의 가요가 고래로 발전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첫째로 노래를 천히 알아서 점잖은 사람은 노래를 몰라야 한다는 패풍이 있게 된 뒤로 인간 생활에 커다란 힘을 가져오고 그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 가요가 매몰되었으니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요가 우리의 정신에서 빚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이니 이 안이 통탄할 일인가. 콜롬비아 레코드 경성지사의 주최와 본사 후원으로 삼천리 안에 천재 가수가 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불렀으니 그중에 19사람을 택하여 이들을 다시 일당에 모아놓고 일반의 시청 아래서 천재 가수를 뽑기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예인을 뽑자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네. 우리 조선의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노래를 천시하는 바람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선의 음악이 발전을 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재 노래꾼들을 발굴해야 돼. 네. 이러면서 완전히 그 조선의 국가적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오디션을 해야 된다는 국가적 사명감이 있었고 그렇게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천재 가수를 발굴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시스템도 지금하고 비슷해서요.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예비 선수들이, 예비 가수들이 모여서 본선을 치르고 결선에서 상을 받으면 가수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복수 씨는 부산대회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20살의 나이로 1등을 했었고 이듬해 2월에 서울 소공동 공예당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건데요. 아버지께 그 오디션 출전 당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 레코드사 이제 그 콩쿨 대회 할 때 제 아버님이 이제 원래 고향이 울산이세요. 네. 여기 이제 경남 그쪽 콩쿨에서 1등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본선을 서울서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 몰래 이렇게 할아버님이 이렇게 앉아서 주무실 때 가느다란 철사로다 위에서 그 꿀을 붙여갖고 이렇게 거기
이 돈 이제 함 있잖아요. 아, 예전에. 예. 그 거기다 이제 여비가 있어요. 오시니까 돈을 꺼내고 이제 올라오셨대. 그래서 이제 그 바지 저고리 입고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국 콩쿠르에서는 3등을 했어요. 그때 오디션에 그럼 1, 2, 3등이 다 누구였나요? 예, 당시 이제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요. 1등이 정일경. 정일경 씨. 그다음에 2등은 조금자 고복수였습니다. 아, 2등이? 지금 아까 3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 등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1등은 정일경, 2등은 조금자 고복수 이런 식으로 써 있다 보니까 순서로 보면 3등인데 남자 가수로는 어떻게 보면 1등인 거고 그다음에 2등을 두 명이다 하면은 2등도 될 수 공동 있는 거고 2등이라는 공동 얘기네요. 2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등은 정일경, 2등은 조금자 고복수였는데요. 정일경 씨가 당선 이후에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콜롬비아 레코드 가수로 섬색시, 뭐 처녀 18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가수 정일경 씨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냥 네. 같이 아버님하고 콩쿨대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셨는데 히트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도 오디션 이후에 당선자들하고 함께 전국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열잖아요. 그게 무려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도 당선자들하고 함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열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죠. 네. 본사 당선가 발표 음악대. 동아일보 1934년 4월 13일자에 실려 있는데요. 현상 당선 가요 발표 음악대회를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시내 경성공회당에서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 가수들의 출연으로서 성대히 열기로 되었다. 입장료는 일반은 80전이고 본부 독자의 하나여서는 30전으로 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출연할 가수는 콜롬비아 상회의 전송예술가 강홍식, 김선초, 전옥, 석금성, 그다음에 당선 가수 정일경, 고복수, 조금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입장료가 네. 80전, 본보 독자의 하나여서는 30전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 1930년 신문에 난 내용으로요. 당시 물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양식과 조선 요리를 팔던 전동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으로는 런치가 30전, 치킨 라이스 25전, 생선 프라이, 그다음에 돼지고기 프라이가 15전, 대구탕, 비빔밥, 장국밥, 떡국이 15전, 커피와 코코아 등 차 종류가 5전. 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신문에 저렇게 양식을 한다면서 광고를 할 정도면 제대로 뭔가 큰 요리집이라는 큰 얘기잖아요. 요리집이죠. 번듯한 네, 요리집이라는 전통식당. 얘기잖아요. 네. 요즘에 번듯한 저렇게 대규모 요리집에서 대구탕 한 그릇 먹는다고 하면 시내에서 몇만 원, 2만 최소 원 줘야죠. 15,000원, 최하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저기서 그게 15전이라면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한다면 적어도 30전이면 한 5, 6만 원 했겠지. 80전이면은 10만 원 이상. 그렇죠. 라고 본다면 요즘 콘서트 입장료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싸지는 않았네요. 네. 예나 지금이나 콘서트 입장료는 네. 비싸죠. 네.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입장료를 받고 관객이 왔을 정도 모였을 정도니까 그 오디션을 주최했던 레코드사하고 신문사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 계속해서 오디션을 실시했는데요. 그 인기가 점점 커져서 1939년 7월 김천극장에서 열린 가수 선발대회는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사람에서부터 뭐 함경도, 부령, 청진 등에서 온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참가비가 또 3원씩 받아서 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이후에는 또 레코드 2장씩을 또 사게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스타 등용문이 된 건데요. 15전, 30전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한테 네. 그때 아버님 그 월급이 네. 500원이 넘으셨다 그러거든. 500원이면 네. 연 6,000원이잖아요. 상큰 돈이지. 거액이었을걸요.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러더라. 비행기 사고도 남을 돈이었을걸요. 그때 6,000원이면. 5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오디션 열기가 이렇게 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디션 이후였습니다. 입선한 그 여가수들, 아까 정일경, 조금자들은 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고복숙 씨는 이미 콜롬비아사의 간판 스타, 최규엽, 강홍식이 있다 보니까 그 그늘에 가려서 별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오케 레코드사 이철 사장이 발탁을 한 거고요. 타양살이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 가수의 반열에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배달해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된 냉면 한 거죠. 그릇 배달 가능. 와. 근데 고복수 선생님도 오디션 스타였는데 정말 공교롭게 황금심 선생님도 오디션 출신이다. 그게 오디션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오케이 음반회사에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하러 가서 일종의 이제 오디션이지만 개인 혼자 간 거죠. 혼자 가서 저희 선생님. 이제 큰 이모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다 그러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레코드 회사 문예부장이 지나가다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문을 두들겨서 노래 한번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지. 당신 무슨 소리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문예부장이 혼만 나고 쫓겨가시고 그분이 가면서 살짝 그 명함을 줬나 봐. 어머님께만? 네, 큰이모님한테. 큰이모님. 네, 큰이모한테. 그래 이제 큰이모님 얼른 받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가셨대. 네.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이 심사위원을 한 거예요. 오케이로 가신 거죠. 어. 네. 이제 그 오디션 콩쿨대 이제 지금 왔는데 여러 사람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되신 거지. 근데 아버님이 그때 심사위원단 얘기.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음반 회사로 간 거죠. 일종의. 그래 그냥 아버님이 이제 심사위원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신 거지. 근데 뭐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 말려갖고 네. 아버님이 외할아버지한테 막 종아리도 수십 대 맞으시고 나이 차이도 두 분이 워낙 10살 나고 그러니까 막 너는 저 고복수하고 넌 결혼했다가 넌 평생 고생이다. 저 사람이 인기가 많아갖고 저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너하고 결혼해서 오래 잘 살겠느냐고 이제 그런 거지 할아버지는요. 근데 두 분은 뭐 두 분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기억에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주세요. 두 분이 지방 공연 다니시면 우리들 기저귀를 다 아버님이 빨아주셨대. 어머니 힘드시다고. 최고 스타께서 직접 손수.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위하였지만 그 당시로서는 좀 보기 드문 모습이잖아요. 그 키 180 넘는 분이 그 기저귀 빨고 계시고. 이제 아버님이 네. 여기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머니지만 놀란 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도 노래하시는 분이잖아. 한 2년을 이제 병원에 병소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서 화장을 안 하세요. 저녁에 출연하러 갈 때면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화장하시고 이제 그때 70년대 초에 막 저녁업소가 생겨갖고 이제 어머니가 버셔야 또 병원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앞에서 아프신 분 앞에서 화장하면 예의가 아니다. 부부가 아니래도 나와서 딱 차 안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출연 몇 군데 하시고 또 차 안에서 화장 다 지우시고 그러고 병실로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부신데요. 네, 정말 보기도 잘해요. 두 분이 정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KTV에 남아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기름진 옥토에 풍년이 왔네. 앞집의 순이는 시집을 가고 뒷집의 막둥이는 장가를 간다네. 얼씨고 절씨고 풍년이로세. 우리의 살림은 풍년이로세. 3, 4월 산 뒤에 종자를 뿌려서 하얗기를 햇빛에 오국이 익었구나 얼지구나 졌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에 참봉님은 기계를 치고요 뒷집에 아가씨는 낯들고 나가신다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앞강에 쓴 배는 돈 실러 가는데 뒷강에 든 배는 돈 싣고 오는 배 얼지구나 좋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에 막동이는 아 장가를 쓴다지요 뒷집에 순이는 시집을 간대지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예전 그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야 자네 아버님 때문에 우리는 연장실에서 저 농담도 못하고 우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그랬대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노래하러 하는 사람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잡담하고 이렇게 기 다 빼면 그건 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군기반장하셨네요. 대기실에서. 이렇게 노래하기 전까지 네. 정진하고 네. 통일하고 다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기를 모았다가 노래 끝나고 내려와서 얘기한 건 몰라도 노래하기 전에 다 기운 빼고 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고복수와 그 악극단 또 조직해서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또 제2조선인을 찾아서 위문 공연도 하셨던 거죠. 예, 그럼 일본 네. 공연도 많이 다녀오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일제 말에도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버티셨잖아요. 예, 아버님은 네. 그걸 네. 이름을 안 바꾸셨대. 그리고 네. 2년인가를 노래를 안 하셨어요. 그 시기 일제 말에.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음반이. 네. 왜 활동을 안 하셨냐면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해야 되고 네. 또 군국가요 부르겠죠. 1절은 우리말로 맞아요. 부르면 2절은 일본말로 불러야 노래를 하게 했는데 아버님이 내가 왜 우리말을 두고 일본말로 노래를 하느냐. 그게 한 2년인가를 활동을 안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일본인이 뭐 아버지를 초청한다고 승용차도 보내셨다면서요. 이제 그 차를 보내면 네. 내가 왜 일본 사람 차를 타냐고 그리고 걸어가시고 안 타셨다는 거야. 와. 근데 그 당시에 민족 말살 정책할 때인데. 그렇죠. 그때 고복 선생처럼 유명한 분이 네. 막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버티고 일제 당국에 협조를 안 해주면 네. 여러 막 압력, 불이익을 당했을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으신 거 없나요? 맞아, 타양살이 때문에 이거는 맞아 항일 가요다 그래서 예. 가서 좀 어머님과 말씀하시는데 한 며칠간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버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저거 시키려고 이렇게 회유 시키려고. 회유. 그래서 며칠간을 갇혀 계시고 네. 그런데도 너 아버지가 그냥 끝까지 안 했다고. 그 일제 말에 대중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제 당국이 막 네. 엄청난 압박과 회유를 네, 가해서 기회증 있어요. 거기 어쩔 수 없이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협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일일이 다 친일파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인데 그럼요. 그런 약간의 협조조차도 아예 안 하시고 안 하신 거죠. 아예 가수 생활 안 하면 안 했지 협조 못 하겠다 그러신 거네요. 저희 아버님은 좀 성격이 워낙 딱 강직하시다 보니까 내가 저 돈을 안 벌면 안 벌고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었지 나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좀 특출나신 분이고. 저 마지막으로 타양살이를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노래는 역사인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타양살이가 벌써 이게 노래가 나온 지가 90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넘었죠. 네. 100년 다 되랍니다. 그러니까 후세분들이 쭉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저 시대에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를 찾으려는 그 시대 분들을 생각하고 저 시대에 저 고복수라는 가수는 그런 아마 마음의 심정을 갖고 저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런 거를 잊어먹지 않고 그러한 느낌을 갖고 노래를 들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노래는 남죠. 사람은 가도. 한국이 네. 뭐 없어지지 않듯이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뿐이죠.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고향같이 너른 품 열어놓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앞에 서지나무 올봄도